진보가 아니고 포포모였군요. 포포모의 BYOB. BYOB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BYOB가 Bring Your Own Booze. 그래가지고 네 술은 가져오기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파티에서 BYOB 하면은 술은 각자 가져와서 먹는 거를 얘기합니다. 부즈가 이제 술을 의미하거든요. 자, 맥주 사전 오늘 P 계속 이어가는데요. pH가 나오네요.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여서 뭐 깊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도 뭐 아주 깊숙하게는 잘 모르고 pH는 용액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을 측정하는 척도 지수죠. 그죠? 0이 강산성이고 14가 강알칼리성이고 7이 중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pH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발명한 곳이 칼스버그죠. 칼스버그 원고에서 굉장히 많은 족적을 남겼는데 가장 뚜렷한 족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H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만든 그 칼스버그 소장님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어요. 이걸로. 근데 아마 수상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pH는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산성과 알칼리성을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이걸 통해서 화학이 정말 크게 발전을 했고요. 맥주 쪽에서도 이 pH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pH를 통해서 적정 그 맥주 상태를 양조사들이 이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고 알 수 있는 거죠. pH가 왜 중요하냐? 뭐 이 부분 제가 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미네랄 하면서 간단하게 일단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당화에서 물의 pH는 5.2에서 5.5 사이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pH가 5.2에서 5.5면은 이게 약산성이거든요. 근데 이 범위 내에서 효소도 최적의 활동을 하고요. 최적의 움직임 이상한데 효소도 최적의 반응을 보이고요. 효모도 역시 이 pH 5.2에서 5.5 사이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5.2에서 5.8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5.5 정도. 하여튼 5.2에서 5.8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양조사들이 끊임없이 맥즙의 pH를 보는데 그게 이 5.에서 5.2 사이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pH를 확인하는 게 이제 당화가 다 끝난 다음에 맥즙의 pH를 재죠. 중요한 건 맥즙의 pH거든요. 물의 pH가 아니고. 그래서 맥즙의 pH를 재고 5.에서 5.5 사이면 OK라는 판단을 내리고 양조를 계속 진행을 하죠. 여기 읽어보죠. 왜냐하면 당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파아밀라제와 베타아밀라제가 이 범위 밖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으며 극단적인 산성이나 알칼리성에서는 아예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뭐 그렇습니다. 맥즙의 pH는 단백질 응집을 위한 적합한 조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발효 시 효모의 건강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pH가 높은 알칼리성 어떤 맥즙으로 만든 맥주는 많은 문제점들을 남깁니다. 투명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맛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향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pH를 계속 5.2에서 5.8 요 사이로 계속 맞추는 것,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주의 pH는 좀 달라지죠. 이제 발효가 다 끝난 맥주의 pH는 보통 4.5 정도, 좀 더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일반 맥주의 pH는 꽤 낮습니다. 뭐 3에서 4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뭐 사워에일은 그 밑에까지 더 내려가고요. 그리고 pH를 막상 재보면 IPA인데 막 3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3.5 나오고. 그런데도 신맛이 이렇게 세지 않아요. 그건 같이 들어간 이제 단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밸런스가 맞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에서 샘플을 가져가서 요거 성분 검사를 해요. 그때 이제 이 맥주 안에 뭐 이상한 물질이 없는지, 그다음에 pH까지 같이 재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은 pH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3이라고? 이게 3.5라고? 근데 이게 신맛이 안 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단맛들이 같이 신맛하고 보완을 이루면서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쓴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는 그렇게 재어지는 pH들의 값을 또 아주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도
pH를 재는 기구가 있거든요. 근데 pH를 재는 그 기계를 그냥 쓰면 안 되고 항상 그 먼저 중성화 용액에다가 먼저 보정을 먼저 해야 돼요.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pH가 제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 pH 재는 거 있어요. 그거는 별로 신뢰할 만한 어떤 기구는 아니에요. 보통 먼저 그 재는 그 기구를 먼저 정확히 중성에 딱 맞춰 놓고서는 보정을 딱 하고 값을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됩니다. 버퍼링 용액이라고 하거든요. 버퍼링 용액에 먼저 그 기계를 먼저 세팅을 시킨 다음에 pH를 재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pH를 재는 게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맥주의 최종 pH는 보통 4에서 5 사이지만 사워 비어에선 더 낮을 수 있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브루어들은 특정한 미네랄을 첨가하여 pH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 pH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게 아니고 뭐 특정한 경수거나 그럴 경우에는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pH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수돗물은 pH가 7이고요. 중성을 나타내고요. 또 미네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양조사가 자신에 맞게 미네랄을 넣어서 조정시킬 수도 있고 또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보다는 수돗물을 쓰는 게 좀 더 안전한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페놀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페놀스라고 해서 페놀을 번역을 했는데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많은 맥주에서 발견되는 화학적 조성물로 에스테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농도와 맥주살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에스테르, 에스터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물질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근데 페놀도 마찬가지예요. 페놀도 어떤 특정한 향을 하나의 페놀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맥주 업계에서는 페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뭐 염소 냄새부터 정향, 그 다음에 뭐 병원 냄새, 치과 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향하고도 같은 그 계열의 뭐 훈연향, 뭐 밴디지 향,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페놀이라는 범주에 그냥 다 넣은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면 각각의 분자가 다르고 분자에 대한 향을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범주의 향들 그냥 페놀이라고 합니다. 맥주에서는. 그래서 정향도 페놀이라고 하고 반창고 향도 페놀이라고 하고 치과 향도 페놀이라고 하고 염소 향도 페놀이라고 하고 심지어 브렛 향도 페놀이라고 하죠. 그죠? 다 페놀이라고 한다는 거. 에스테르도 마찬가지죠. 사과향도 에스테르, 배향도 에스테르, 바나나향도 에스테르. 다 에스테르라는 범주에 그냥 넘잖아요. 그래서 페놀이라는 맥주에서 페놀 하면은 그런 범주의 향들을 우리가 페놀이라고 한다라는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적은 양에도 아픈 손가락처럼 확연히 두드러지며 정향, 병원 냄새, 훈연향 등으로 나타난다. 페놀은 양주수나 몰트에 존재한다. 그리고 라우비어 같은 훈연 맥주에서는 훈연 몰트로부터 나오는 페놀의 싸한 느낌은 명백히 이 스타일의 종합적인 향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수처리에 사용되는 염소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도 많은 페놀이 발생하는데 소독제나 요오드와 같은 느낌을 준다. 이걸 다 페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페놀은 효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향 같은 느낌을 내기도 하고 독일 민맥주나 많은 벨기에 에일에서 이와 같은 풍미를 쉽게 느낄 수 있다. 향신료의 느낌도 페놀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 스타일의 맥주를 양조하는 브루어들은 발효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이 페놀량을 늘리려 한다. 그러니까 이 페놀도 스타일에 따라서 뭐 긍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라거에서 일반적인 라거에서 페놀 향이 나면 그건 뭐 무조건 이취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페놀 향 중에서도 정향 같은 것들이 바이스비어에서 나면 오케이. 고수 시작과 같은 어떤 페놀 비슷한 향이 뭐 바이스비어가 아니라 뭐죠? 뭐 벨지안 위에서 나면 오케이. 그죠? 그리고 브레트향 같은 페놀이 뭐 사우엘이나 아니면 와일드에서 나면 오케이. 이런 것처럼 페놀도 뭐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로라이드 같은 염소향 같은 경우는 모든 맥주에서 나면 안 되겠죠. 그런 염소향은 일종의 락스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락스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알카리 같은 향이죠. 그래서 알카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카리라고 만약에 이취 중에서 알카리라고 하는 그게 보이면 그 알카리는
일종의 락스 향이 굉장히 센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절대 나면 안 되는 향입니다. 페놀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일럿 브루잉이 나오는데 시험 양조.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키워드 같아요. 시험 양조 장비는 새로운 일정 규모, 그러니까 불어리가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새로운 스타일과 재료를 실험하는 게 까다로워질 수 있다. 또 메인 상품을 위한 용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새로운 실험이 실패했을 경우에 잘못 만들어진 맥주로 인해 생기는 일을 감당하기에 브루어리 크기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 양조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 독립맥주 공장 같은 장비는 되게 작은 장비잖아요. 독립맥주 공장의 정도의 장비가 롯데 같은 곳의 파일럿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곳은 시험 양도를 한 번에 500리터씩 만들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롯데같이 대량 생산을 하는 곳에서 한번 잘못 만들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한번 미리 만들어 보는 것. 이건 시험 파일럿 이제 브루잉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비들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는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홈브루잉 장비 25리터짜리 홈브루잉 장비를 파일럿 장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롯데 같은 곳은 저희 정도 독립맥주 공장 정도의 규모 500리터짜리를 또 파일럿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저번에 가보니까 어디죠? 카페인 신현리 갔을 때도 보니까 파일럿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장비 딱 있으면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죠. 왜냐면은 맥주 양조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양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독립맥주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소 시설의 양조 시설을 갖췄죠. 근데 그보다 좀 작은 양조 장비가 있으면 양조장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여러 맥주들을 만들면서 놀 수 있거든요. 예전에 울산에 갔을 때도 그런 장비들이 있었고 한 번에 한 100리터 이 정도. 그래서 25리터 홈브루잉 장비보다는 개인적으로 한 100리터 정도 장비가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데 그런 장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꽤 비싸기도 하고 놀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일럿 장비로 놓기는 굉장히 힘들죠. 파일럿 장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필스너, 포터 이런 건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맥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 막 지났어요.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텐데 계속 건강 환절기 때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설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리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